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인공지능 시대의 설교 어떻게 할까? 같이 나눌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부대. 자, 어제 우리가 AI 시대에 대비한 교회 미래 상을 살펴봤고 설교의 방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설교 준비의 실험 과정을 가지고 1분 메시지를 작성해 봤고 1분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죠. 메시지를 써 나갈 때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교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주제 파악이 잘못되는 날 설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내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 이 인지기술,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인 인간 역량의 정점이 바로 알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아내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매듭이 지어질까? 제가 아무튼 인생을 걸고 연구했던 이 분야에 대해서 잠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기술이란 뭘까? 인지기술이란 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아는 것이다,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학교에서 뭘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예, 아무튼 손만 댔다면 항상 탑으로 잘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는 것이 힘. 배우는 걸 잘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의 이 약점이 알아내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배우다가 알아내는 훈련을 잘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 사건의 속성, 요소, 기능을 밝혀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를 정확하게 또 하나 정확하게 알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제 알아내는 기능으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과 속성과 요소와 기능을 자기 스스로 알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는 것에는 다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암기형 아는 것, 하나는 지금처럼 이 속성이 뭐지 찾아내고 요소가 뭐지 찾아내고 기능이 뭐지 찾아내고 이렇게 답은 있어요. 인터넷에도 답이 있고 교과서에도 답이 있어. 그런데 내가 글을 보면서 글 속에서 개념들을 찾아내서 또는 추출해서 엮어가지고 상위 개념을 만들고 하는 정신활동이죠. 네,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아내는 것이죠. 알아내는 것은 각각의 사물, 여기죠. 사물과 사건, 이 속성, 요소, 기능을 가진 하나를 사물이라고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찾아서 체계화하는 기술을 말해요. 학문을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세요? 단편화된 낱개의 지식들을 체계화시킨 것을 학문이라고 불러요. 학문 별거 아닙니다. 방금 앞에서 말한 하나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나가 수천 개가 됐다. 그럼 그 수천 개를 체계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알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학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학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체계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문명으로 바꾸는 사람을 말하고 아닌 사람은 전부 낱개의 지식을 개별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참 힘들죠. 산다는 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역량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아는 것, 기존 정보와 신규 정보.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게 키울 수 있는 정말 빠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초, 중, 고 12년을 공부시키고 사회에 내보세요. 사회에 내보내보세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러죠? 할 일 한 번도 없어요. 가서 알바밖에 못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3년만 가르쳐서 내보낸다면 저는 사회에서 아주 똑똑이로 만들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기존 정보냐 신규 정보냐 차이예요. 자, 해볼까요? 왜 학생들이 그럴까요? 12년을 배운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나가면 알바밖에 못할까요?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시간 되돌립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원시 시대로 한번 보내볼까요? 그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럼 이제 원시 시대에 비 올 때 비가 왜 오는지, 지진이 왜 생기는지, 그죠? 천둥이 왜 치는지, 번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친구는? 알죠? 예. 자연 지형에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천문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거 생물학이 어떻게 세포가 어디 있고, 거기 가면 무슨 대접 받겠어요? 예, 신이죠. 거기 가면 신입니다, 뭐. 아마 거기에 혹시라도 왕이 있었다면 아마 왕이 신처럼 모실걸요? 근데 그렇게 뛰어난 우리 고등학생이 갑자기 현대로 돌아오면 알바생이 돼요. 자,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왜 거기는 신대접 받고 여기는 알바 대접 받고? 그쵸? 차별하죠, 차별화. 그곳에 가면 나만 알고 있는 거고, 여기 오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초중고 다니게 하지 말고, 나처럼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냥 빼가지고, 걔들만 아는 정보를 갖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디 가도 톡톡 튑니다. 지금 여기 19살짜리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홍보팀장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한 회사의 홍보팀장이라니까? 왜? 얘가 알고 있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일체 모르는 거거든. 일반 사회에서 홍보를 많이 해봤던 사람 수준만큼 알고 있다니까. 무엇이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가? 바로 신규 정보입니다. 근데 신규 정보는 몇 가지가 있냐? 알려진 비밀. 두 번째, 이제 새로 나온 비밀.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알려진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 잘 몰라. 흔히 말해서 모두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이죠? 고전. 고전 다 읽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무도 안 읽는 책이 고전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고전을 알려진 비밀이라고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다 몰라요.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는 사람이 주로 리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지식. 최근에 막 신간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출판계에 가봤더니 이제 책 5권밖에 없어. 그 분야의 책이. 이런 지식은 내가 먼저 배우기만 하면 어디든 가면 한 1년 동안은 알차게 써먹어요. 왜? 나만 제일 먼저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먼저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지식. 노벨 수상자들이 발견한 지식. 노벨 수상자가 발견한 것은 그 사람만 알지. 예. 이제 이런 것은 세계를 뒤엎을 만한 지식이기 때문에 대단한 명예가 따르죠. 신규 지식은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먹고 삽니다. 다 퍼지기 전까지. 고전 지식은 아무도 안 읽으니까 천천히 읽어도 돼요. 이렇게 세 가지의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학교 정보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학교 공부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정보를 꾸준히 읽혀나가요. 그건 독서밖에 없죠. 그래서 책 읽는 애가 사회에 나가면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규 정보는 일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근대에 와서 일본이 세계 문명을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동남아를 지배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안 지식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이 개발한 거예요? 배워온 거예요? 예, 신사단 보내서 배워온 거야. 근데 우리보다 먼저 배웠어. 우리 문 닫고 있을 때. 세국 정책할 때 먼저 배웠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건 먼저 배운 거죠. 네, 먼저 배운 것이 힘인 거예요. 이걸 보고 신규 정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창의 정보는 알아내는 정보. 노벨상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또 여러분 자신에게 단 1년 안에 2년 안에 톡톡 튀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딱 6개월만 새 정보, 이 세상에 없는 정보 가지고 딱 오면요. 그냥 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평생 이제 인간 역량에 대한 연구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인지를 했으니까 아는 것이 힘이죠. 이것도 아는 게 힘이죠. 저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지기술이란 크게 두 가지다. 인지기술의 핵심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어인지와 상황인지. 잘 들으셔야 이거 중요합니다. 언어인지는 글로 전달되어 오는 정보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 상황 정보는 글이 아닌 지금 이렇게 상황. 내가 오늘 어디 출장을 갔는데 가서 건물을 조사하고 왔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회사 대표가 상황 보고를 하라고 한다. 자, 오늘 가서 그 건물 짓고 있는 거 가서 상황 보고 좀 해봐. 보고 와서 상황 보고를 합니다. 내가 과연 상황인지를 잘한 것일까? 이거 테스트하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어떤 건물 장면 하나 보여주고 보고하라고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5분간 보고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참 난감하죠, 이 물컵 하나를. 여기에 인지기술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머릿속에 뭐 떠오르죠, 지금? 뭐 떠올랐어, 지금? 이거 보고하라니까. 떠오른 거 있어요? 예? 차가운 물이다. 이제 이러면 이거 보고가 안 되는데 어렵죠? 예. 이거 하나를 인지로 한다는 말은 이것을 전체상으로, 즉 조각을 내서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적인 체계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물컵은 첫째, 재료 요소가 있고 역사 요소가 있고 기능 요소가 있어요. 재료 요소에서는 다시 크기가 있고 넓이가 있고 부피가 있고 두께가 있고 재질이 있고, 그죠? 그럼 그 방금 말한 거 하위에 다시 또 내려가겠죠? 재질이 뭐냐? 그럼 플라스틱인데 어떤 플라스틱이고 하위 뭐 찾아 나가면 되겠죠? 이것이 재료에 관한 사항이죠. 역사에 관한 사항은 이 컵이 인류 역사에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조명이죠. 기능에 관한 사항은 이 컵이 어느 방식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면에서는 컵으로 어떤 면에서는 연필통으로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능에 관한 거죠. 지금 듣고 보니까 우와, 그죠? 뭐야, 나는 왜 그 생각이 안 나지? 그 순간 지금 여러분 보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만 그러겠어요? 지금 제가 어떤 재료나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아니면 이렇게요. 우리 대학원의 현재 문제와 원인과 대안을 말해보시오. 이제 이때서야 이제 실력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인지기술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이다. 그야말로 한 인간을 완전히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이죠. 제가 30년 연구할 만한 주제 맞죠? 네, 주제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정말 연구하면서 얼마나 이 연구의 가치가 크던지 단 한 번도 이걸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가 꿈꾸는 주제 아닙니까? 왜? 똑똑해지고 싶은 욕구, 뛰어나오고 싶은 욕구.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남이 모르는 걸 알아낸다? 그 이상 또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아직 뭐 제가 다 완성한 건 아니지만 정말 주제 하나는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인지 기술인데, 어린아이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 100만 인파가 모인 곳에 갔습니다. 데모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오늘 뭐 봤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촛불 들고 있던데 아이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지. 그럼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뭘 봤습니까? 이때도 또 여러분은 인지기술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걸 상황인지라고 그래요. 상황인지. 근데 아이에게, 예를 들어 중학생 아이에게 너 뭐 봤냐 하니까 뭐 데모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았어. 그 이상 말을 못해요. 별로. 근데 아이에게 글을 읽힙니다. 그 데모 현장에 대한 기사 하나를 딱 줬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데모는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기반에 의해서 데모가 시작되었고, 이 데모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영향은 이런 것이다. 또 이번 데모가 미칠 이후 정권에 대한 반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번 데모의 규모는 이랬지만 실은 또 이 데모를 움직이는 조직들이 따로 있었다. 자,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그 현장에 간다고 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이해가시죠? 상황인지란 뭐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보이지 않는 뒤에 이면의 상황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상황인지라고 한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보이지만 중학생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봅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글로 쓰여진, 즉 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고 나도 보게 되는 거야. 이게 상황이지. 그러면 내가 본 상황은 겉만 봤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은 경험과 통찰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봤어. 이것이 상황이지 전체야.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글을 읽고 나도 그 상황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황인지요, 언어인지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럼 언어인지란 내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세계다. 로마 시대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로마 시대 역사는 대부분 기억나죠. 어떻게 기억나요? 가본 적도 없으면서. 예, 상황인지가 아닌 뭘로? 언어인지. 언어인지는 과거도 돌아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추상의 세계도 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세계도 갈 수 있고 마음의 세계도 갈 수 있고. 근데 상황인지의 약점은 보이는 세계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얻은 지식을 가진 이걸 가지고 상황의 뒷이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경험과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얻은 정보가 아니면은 상황에 대한 이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면을 볼 수 없다면 바로 앞에 우리 노 교수님이 말한 배경적 지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언어인지 기술과 상황인지 기술이다. 그래서 언어인지 기술은 공부하는 내내 쓰이는 기술이고 상황인지 기술은 회사에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쓰이는 기술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인지는 매일매일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인 거고 그 일상적인 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술이 바로 인간의 인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기능이다. 상세한 설명은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뺄게요. 자, 시간이 좀 재미난 거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좀 과격하게 운동 테스트를 좀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좀 개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운동을 좀 했는데 목에 엄청난 통증이 진도 8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거의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할 상황이었죠. 그때 수요일 날 제가 대학원 교수회 미팅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회수회. 그때도 사실 못 나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는 정우회라고 정우택 대표하고 미팅이 있는데도 이날 이 약속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황인지를 제가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 이런 거 하나도 저는 이렇게 해요. 이게 제 일상입니다. 그냥 이거는 모델로 가져 나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일상이에요.
먼저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운동 과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머리 무릎 크런치 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요거죠. 예. 그래서 요거 하다가 다친 운동이었어요. 아니, 다친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1차 실패했습니다만은 1차 먼저 실행해서 온열찜질을 기본적으로 하고 위에 운동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한 거죠.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거기에 의해서 아팠으니까 또 같은 운동하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억지로 참고 5회를 했더니 정말 한 70%가 사라지는 통증이.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그때 사실 내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미팅 성공 끝나고 오후에는 이게 완전한 해법이 아니었어. 통증으로 결국은 정우회를 불참했어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2차 연구를 들어갔어요. 무거운 답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뭐 허리 아플 때 보면 여러분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면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물구나무를 한번 서보자. 그럼 목이 아래로 눌리지 않고 펴지니까 좀 낫겠지 해가지고 물구나물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지금 평행봉까지 기어가가지고 평행봉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있다가 1분 있다 내려오니까 진짜 낫더라고. 예, 낫더라고. 그래서 야 됐다 이거. 근데 평행봉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좀 찾다가 탁자 큰 거를 의자 위에다가 한쪽 다리로 저 옆으로 비슷하게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누우니까 머리만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한 상태로 이제 그 상태로 통증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로 책을 보고 이제 지냈는데 이제 실행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증거 사진으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오죽했으면 이랬겠어요. 제가 얼마나 아팠으면. 근데 재밌는 것은 잠시 괜찮다가 괜찮다가 통증이 더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움직이도 못해본 거예요. 실수한 거,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대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3차를, 그러니까 이게 2차 때 내가 느꼈던 것은 처음에 철봉에 올라갈 때 되게 아팠거든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픈 것 때문에 그 전이 덜 아픈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차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3차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 올리온 동행이라고 저희 그룹의 리더급 멤버들만 약 4, 50명이 충령산 캠프를 가는 날이에요. 내가 그거 총 지휘해놓고 나만 못 가는 상황이 이게 말이 돼 이게. 얼마나 조급하고 아침 6시인데 9시에 나가야 되는데 머리를 다시 쌌습니다. 도대체 뭐지? 통증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통증은 어느 근육이 지금 작동된 거지? 인터넷을 좀 찾으면서 검색해보니까 갑자기 저 근육이면 내가 운동했던 내용 중에 이 운동이었네 하면서 운동을 다시 찾은 거예요. 요걸로. 요 운동이 지금 내 좌우 목을 아프게 한 운동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운동을 다시 반복 들어갔습니다. 통증을 참아가면서 운동이 근육 풀기를 들어갔죠.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뭐. 끔찍해요 끔찍해. 그러면서 5회 정도 했더니 정말로 통증이 감소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5회 이상 수행하고 바로 동행에 참여가 됐죠. 물론 가서 이제 꼿꼿하게 앉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 나가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버텼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좌우가 안 돼, 이게. 좌우가.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 통증은 사라졌거든요. 방금 저 운동으로. 근데 좌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내려가가지고 좌우 쪽을, 원래 이제 통증에는 통증으로 해결한다 해가지고 좌우 통증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몸으로 누워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났더니, 다음날 좌우가 되더라고. 근데 좌우가 되고 났는데, 앞뒤가 안 돼.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걸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정경효과라고 여기 아프면 너무 아프면은 여기 아픈 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통증 하나를 해결하니까 그 다음 증 통증이 숨어 있었는데 안 보였던 거지. 이제 앞뒤가 안 된다는 걸 또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이제 4차 문제에 접근했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누워서 등 뒤에 베개를 쌓아놓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얼마나 아파요. 앞뒤가 안 되는데 허리를 굽힌 상태로 이렇게 했으니까. 1시간을 통증을 참고 견뎠더니 여기 나올 때가 어제예요. 어제 그거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요게 됐던 거예요. 지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어젯밤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가 또 아프네. 이제는 뒤통수가 땡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통증이었는데 다른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얘가 못 느낀 거죠. 이건 안 적힌 겁니다. 지금 어젯밤에 해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들어가가지고 사실 뭐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바로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다시 또 통증의 원인이 어디지? 통증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쪽 위에요, 여기가. 그럼 이쪽 근육인데, 그럼 이쪽 근육이면 머리가 아플 때는 여기 두 근육하고 여기 두 근육, 네 근육이 문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요. 그럼 이쪽이다. 그래서 이 근육을 통증을 가중시켜야죠. 머리를 당겨가지고 엄청 아프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상태로 한 10분을 버틴 거죠. 진짜 통증을 참는데. 그러고 났더니 오늘 지금 빨짱하게 지금 여기서 네, 이게 마지막 지금 해법입니다. 이제 인정해 주세요. 지난 5일간의 가설과 실험의 연속성. 우리 저희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맨날 이러고 삽니다.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상황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지금 하나의 사례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걸로 선택했고요. 실은 모든 삶의 요소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지기술이란 결국은 언어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체계화시키는 것. 상황인지란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체계화시키고 언어인지와 상황인지를 통합시켜서 체계화시키면 창의적 인지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인지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인지기술의 사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다면, 자, 언어인지입니다. 이거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네, 얼른 이해되죠? 자, 읽으면서 산다. 이 문장에 문제가 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무엇이 없죠? 예. 그런데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뒤에 나오네. 문장이 기니까 뒤로 뺀 거예요. 마음 읽기, 형편 읽기, 날씨 읽기, 신호 읽기.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이거.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장으로 한다면, 자, 사과, 배, 감, 귤, 뭐라고 그래요? 과일, 이렇게. 자, 마음 읽기, 형편 읽기, 날씨 읽기, 신호 읽기. 뭐예요? 다시. 자동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갔다. 뭐 타고 갔어요? 그것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 거죠. 근데 내가 택시 타고, 자전거 타고, 버스 탔다. 육상교통 이용했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마음 읽고, 형편 읽고, 날씨 읽고, 신호 읽었다. 뭐 읽었어요? 예, 모든 거 읽은 거예요. 이게 다 전체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산다. 자, 그 다음 글 읽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읽기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모든 것을 읽고 글도 읽는다. 맞죠? 글도 읽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도 읽고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읽고 형편 읽고 날씨 읽고 신호 읽고 글도 읽으면서 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 부분일까요? 앞부분일까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시작! 예, 누가 봐도 뒤쪽이라는 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우리는 글까지 여기 포함시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읽고 산다. 그럼 이걸 잘 이해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 논리적으로 보면 4개, 5개 합치니까 모든 것이 맞는데 저자가 말하는 뉘앙스 속에서는 틀려버리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자, 이 경우 본다면
주제 문장으로 바꾸려면, 주제 문장을 찾아내려면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모든 것을. 근데 글 읽는 일은 이런 이끼 가운데 하나다라고 저자가 이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끼가 있는데 그 중에 글 읽는 일은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이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주어를 우리는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동사는 당연히 산다가 되겠죠. 뭐 하면서 산다? 읽으면서 산다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인데 모든 것하고 글 읽기하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어느 쪽? 글 읽기. 그러면 글 읽기가 3번이 돼야죠. 이걸 보고 인지순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글도 글을 읽으면서 산다죠.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산다. 그 다음에 이거죠. 모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읽고 글도 읽으면서 산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한다. 앞에다가 모든 것을 읽듯이. 간단하죠? 요거는 비교급이잖아. 앞에는. 뒤에 거는 내가 말한 목적급이고. 간단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읽듯이 글도 읽으면서 한다. 글을 읽으면서 한다. 깔끔하게 딱 끝나죠. 자, 그럼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주제 문장. 자, 여기다 내려놓고. 자, 여기서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문장, 여기 있는 문장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주제예요. 만약 하나라도 여기 있는 단어가 여기서 삐져나갔다. 포함될 곳이 없다. 그럼 이것은 주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제예요. 전체를 포괄한다. 자, 우리는 읽으면서 한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우리는 읽으면서 한다. 있죠? 개념만 같으면 돼요. 상대방의 마음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 있네요. 모든 것. 그 다음에 글 읽는 일도, 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듯이, 우리는 살듯이 읽으면서 산다. 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있기 가운데 하나이다. 글도, 이 모든 것 중에 글도. 하나도 안 빠졌죠? 이게 바로 주제를 찾는 방법입니다. 주제를 잘못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엄마한테 편지가 왔는데, 야, 나 돈 필요 없다 보내지 말아라. 괜찮다. 너희들이 어렵지 않냐? 하면서 뒤에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나 필요하면 여유가 있으면 알아서 보내렴. 이거 참 보내라는 소리인데, 예, 못 알아보면 엄마의 아픔을 방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제를 찾습니다. 주어를 글 읽는 일로 바꾼다면 글 읽기는으로 가야죠. 글 읽기는 하나이다가 되겠죠. 동사니까. 이다 하나이다. 글 읽기는 하나이다. 뭐 하나이다? 읽기 중 하나이다. 여러 가지 읽기 중 하나이다. 어떤 읽기 중? 여러 가지. 세상을 읽는 여러 가지 읽기 중 하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읽기 중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죠. 자,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바꾸면 읽고 사는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읽고 사는 인간인데 아까 봤습니다. 뭘 읽냐? 요걸 읽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읽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 읽기, 심리학, 사회학, 기상학, 교통학. 특별한 읽기, 문장 읽기. 이렇게 해서 설계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작은 글 안에 이런 체계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죠. 그리고 일반적 읽기와 특별한 읽기라는 개념이 이 안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렇게 분류하고 나니까 만약에 잘못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없어졌다 칩시다. 요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죠, 그죠? 원래는 요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거 맞죠? 읽고 사는 인간, 마음, 형편, 날씨, 신호, 문장.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오류에 빠지는 거죠. 저자가 주장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 편의 글이 어떻게 읽혀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언어인지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언어인지 어떻게 하는지 잠시 한번 살펴봤고요. 예제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만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